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구독자입니다. 요즘엔 효자와 열부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아들 키워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시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당연스러운 일인데 어차피 그렇게 죽자 사자 모셔봤자 돌아오는 거 하나 없다면서 언제부터인가 효자와 열부가 조롱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남편 역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조롱받고 있는 대상 중 하나였어요. 시아버진 큰아들 내외만 감싸고 도는데 왜 그렇게까지 못 모셔서 안달이 났냐면서 바보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었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던지 난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보다 저희를 크게 비웃었던 큰형님 내외도 함께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셨더니 이런 복이 다 오는구나,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싶기도 하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전 어린 시절, 아니 결혼 전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효녀라는 단어와는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아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전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워 후회 가득한 시간을 보냈었던 때가 있었죠. 여태 살면서 남편한테 밖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연을 쓴답시고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당신은 대체 식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나가서 개고생을 해오면 뭐하냐고. 이렇게 남들 도와준답시고 손바닥 뒤집듯이 집구석을 엎어버리는데 대체 이 집에서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지겨워 죽겠어 정말. 대체 어떻게 해야 고쳐먹을 건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지. 이번엔 나도 정말 몰랐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줄 알아. 내가 나조차고 그랬던 거냐고. 다 우리 식구 잘 되자고 그랬던 거잖아. 미희께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지긋지긋하다. 매일 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문틈을 뚫고 들어오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마 어머니도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와 이혼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초등학생인 절 붙들고 넌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너를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넌 엄마를 못 따라오는 거라고.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엄마는 이혼하고 나를 버리고 가는 주제에 그렇게 나쁜 소리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냐고. 원망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런 까닭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가정보단 남을 신경 쓰는 나쁜 가장이었으니까요. 8남매 중에 가장 큰 형제로 태어난 아버진 밑으로 딸린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진 일찌감치 암으로 세상을 뜨셨고 할머니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셨지만 8남매를 다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진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너무 오래 했었던 탓일까요? 밑에 딸려있는 동생들은 아버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들을 자식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그 잘못되고 나쁜 습관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저를 낳고 그렇게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죠. 처음에 사고를 친 건 고모였습니다. 고모부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던 고모는 그 뒤로 술과 노름에 빠져 살게 됐고요. 자기 재산만 말아먹었으면 다행이게요. 여기저기 빚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서 가족들에게 덜렁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는 유서 한 장만 써놓고 세상을 뜰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미 가족들에게도 끼친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통에 누구 하나 나서서 고모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내 식구 아니다 하고 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섰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진 고모가 진 노름빚을 전부 다 정리하고 고모를 조용히 병원에 입원시켜줬죠. 물론 그 과정을 어머니가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짐을 싸고 집을 나가려는 엄마의 종아리를 4살인 제가 붙잡고 엉엉 울어서 그때 한번 집안이 박살나려는 것을 겨우 말릴 수 있었죠. 아버지는 그때 다시는 동생들을 돕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각서에 쓴 지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형제들은 또 아버지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하기 쉬운 형제였으니까요. 당장 힘들어 죽겠다 죽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동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산 위기에 놓인 작은아버지의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연대 보증을 서준 아버지 덕분에 이번엔 더 말릴 수도 없이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됐던 거였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도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단 소리를 연불처럼 외울 뿐 다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참 한심하고 짜증났어요. 그렇게 형제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곤 박살난 가정과 위자료니 뭐니 빈털터리가 된 지갑, 그리고 덜렁 남아버린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죽어라 도와줄 땐 형님 내가 나중에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오빠 내가 다른 사람한텐 고마운 거 몰라도 오빠한텐 고마운 거 누구보다 잘하니까 오빠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요 했었던 가족들. 막상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혼의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던 작은아버진 이후에 사업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때 빌려갔던 돈들을 정산해 줄 수 있냐 얘기를 꺼내니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줬던 돈이 무슨 빌려준 돈이냐. 그거 형님이 그냥 나 힘들 때 쓰라고 도와줬던 돈 아니냐. 뻔히 사정 아는데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먼저. 아버지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 놓고 어디론가 도망치셨을 겁니다. 도와주는 가족, 손 내밀어주는 가족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애도 볼 줄 모르는 할머니 집에 절 덜렁 맡겨두고 갔던 것은 가족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 지내게 됐네요. 할머니와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할머니 입장에서 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버린 골치 아픈 군 식구였고 전 할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염치도 없는 가족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가족들의 욕을 하다가 밥상을 거덕 차고 회초리로 종아리가 땡땡 부을 정도로 매질을 당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고아원에다 내다 버리지 않고 매 끼니 밥을 챙겨주는 게 어디냐. 그렇게 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진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달 할머니에게 저랑 같이 쓸 수 있는 생활비는 붙이면서 정작 저한텐 연락 한 통조차 하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절 할머니 집에 버려두고 간 지 몇 해 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도 낯설 정도였죠. 그래도 죽지 않고 어디서 잘 살고 있나 보구나 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주소를 하나 불러주더라고요. 요양병원이었어요. 미안하다. 끝까지 너한텐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눈 감을 때 되니까 네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예비가 많이 원망스럽지.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진드기한테 물려서 온몸의 진액을 쪽쪽 빨린 이름 모를 곤충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굴은 내일 어떻게 돼도 이상할 것 없는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가지고는 쭉 패인 볼로 간병사들이 올려준 침대에서 저한테 머쓱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는데 전 그런 아버지를 보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진짜 날 자식이라고 생각하긴 할까?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까? 내가 부모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병원으로 딸을 부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죽지 그랬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눈물 섞인 원망을 쏟아냈죠. 그 뒤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진 기억도 안 나요. 저도 몇 년의 세월 동안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겠어요. 아버지는 꼭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집을 나가셨던 그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눈물을 짜내기도 힘들어 보이는 몸으로 연신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리만 되뇌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안 되겠냐는 아버지의 얘기에 전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나왔어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고, 다시는 아버지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렇게 다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내일 아버지의 임종을 맞을 것 같다는 연락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서둘러 올라갈 채비를 하는 할머니의 옆에서 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안 보려고 드냐고, 네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사람이라서 나를 버리고 여태 그렇게 살았던 거냐고, 그런 아버지가 죽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다고 그랬었죠. 결국 저도 할머니의 손에 질질 이끌려 병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차마 병실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망에 발목이 잡혀서요. 밤새 병실 밖에서 정신이 돌아온 건지 제 이름만 불러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다가 그렇게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직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그때 병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그냥 아버지를 용서해드릴 걸, 그게 뭐라고. 결국 전 아버지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용서해드리지 못한 저 역시 제가 그렇게 욕을 했었던 이기적인 자식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 남겨준다고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놨더라. 네 앞으로 이 돈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 혹시라도 가족들이 너한테 와서 아버지가 네 앞으로 남겨준 거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없다고 하고,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살아. 그거 너만 평생 고통스러운 법이다. 용서하기 어려우면 그냥 나한테 식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혹시 뭐 형이 보험 같은 거 들어두지 않았냐, 그동안 받기만 했으면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형제들에게 할머니는 그 거지 같은 놈이 밖에 나가서 살면서 그런 거나 제대로 알고 했을 리가 있겠냐면서 딱 잘라내시곤 저한테 가족이 그렇게 미우면 가족 없는 셈 치고 살라면서 제가 나갈 수 있게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로 있는 대학에 가는 거냐고, 정말로 받은 게 없는 게 맞는 거냐고 끝까지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전 이제 다시는 이런 끔찍한 가족들 안 보고 살 작정으로 그런 친척들한테 아직도 뜯어먹을 게 더 남았냐면서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다시는 가족들 얼굴 보고 살 일 없다고 혀를 차는 친척들 앞에서 침 딱 뱉고 그러고 집 나왔어요. 제 팔자도 참 사납고 독하죠. 뭐 대학이라고 해봤자 남들이 다 아는 그렇게 이름나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도 나와야겠다 싶어서 겨우 전문대 정도만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취방에서 가까운 약국에서 사무를 보는 여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약이 들어오면 포장을 까고 정리하고 환자들이 가져온 처방전을 접수하는 간단한 일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쩐지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주인님, 여기 또 벽에서 물 새는 것 같은데 여기 1층에 건물 관리인 있거든? 가서 얘기 좀 하고 와요. 저번에 분명 와가지고 뭐 발라준 것 같은데 또 그러네. 아 참. 그때 제가 일하던 약국이 있던 건물의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라서 툭 하면 어디서 물이 새고 어디에 금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건물 관리인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리실 노크만 해도 자연스럽게 공고함을 챙겨 나오는 남편이었죠. 이번엔 또 뭐가 문제래요? 어제 비 좀 많이 오더니 물이 샌대요?
머쓱하게 웃으며 건물이 오래돼서 매번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는 것도 일이겠다면서 간단한 간식 같은 것들을 챙겨주는 친절한 사람. 딱 그 정도였죠.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큰 관심 있었겠어요. 나 살기도 바빴는데. 오히려 남편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건 남편을 두고 약사님들과 약국 직원들이 나누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알고 있었어? 맨날 여기 와서 건물 고쳐주는 그 젊은 총각. 거기 아버지가 여기 건물주라잖아. 저번에 건물주가 와서 인사하는 거 보고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건물주 아들이 여기 6층, 7층에 있는 병원 대표 원장이라고 하던데. 그럼 그 건물 관리인이 형인 건가? 동생에 비해서 형이 뭔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네, 확실히. 어머, 약사님 모르셨어요? 이거 저도 확실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건너 들은 얘기긴 한데요. 여기 관리인으로 일하는 그 총각이 건물주 아들이 맞긴 맞대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첫째, 둘째 말고요. 첫째 부인 아들이요. 둘째 부인이 지금도 중전마마처럼 자기 아들 엄청 싸고 돌아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됐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저도 확실진 않고요. 어머, 정말? 그렇게 들으니까 좀 안쓰럽긴 하다. 사람 참 착해 보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전 그 얘기에 별로 끼고 싶지도 않아서 커피를 타가지고 슬며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문고리를 잡았다가 황급히 떨어져서 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남편이었어요. 제가 황급히 따라가서 붙잡으니까 또 그 머쓱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붙잡으면 자기가 몰래 듣다가 붙잡힌 사람 같지 않냐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제가 마시려고 탔던 커피를 척 하고 내밀었습니다. 누구를 뭐 위로해봤어야 알죠. 그냥 사람들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들 저러다가 만다고, 또 재밌는 남 나타나면 그 얘기하다가 기억도 못할 거라고 그랬죠. 뭐 저런 얘기 듣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첫째 아들 소린 지겹도록 들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어디 안 내쫓아버리고 여기서 건물 관리라도 시켜주시는 게 어디예요. 의대 갈 머리도 안 되고 여러모로 모자란 자식인데 아버지 어깬 둘째 아들이 다 세워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동생한테 고마워해야죠. 동생이 형이라고 인정해 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이렇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잘해야죠. 어디 안 내쫓아버리고 데리고 있어주는 게 어디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집에서 저렇게 천덕꾸러기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원망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게 참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하게 됐죠. 사실 저도 그랬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었고 아직까지도 그걸 너무 후회한다. 살면서 누구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저희 두 사람이 다른 듯 너무 비슷했던 탓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단순히 연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더 가까운 끈끈한 그런 사이가 됐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시댁에 처음 갔을 때도 남편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이었다고 하면 저를 반대하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는 안 계시지, 어머니는 진작에 이혼하셨지, 할머니와는 거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지, 제대로 된 친정 없지, 저조차도 약국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변변찮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여러모로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며느리잖아요. 네가 뭐 그렇게 제대로 된 짝을 데려올 거라고 기대도 크게 없었다.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결혼이니 책임지고 알아서 해. 부족하긴 하더라도 배 끼치는 일은 없어야지. 혹시라도 재산이니 건물이니 콩껌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이 집에 들어온 생각이라면 그런 꾸밀랑 일찌감치 깨는 게 좋고, 난 자식이라고 앞뒤 안 가리고 뭐 물려주고 그럴 생각일랑 없으니까 말이다.
뭐 저희 시아버지 얘기야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맨주먹으로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밑바닥부터 건물주까지 올라오신 분이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자기 거 뺏길까 봐서 눈에 힘 딱 들어가 있는 거요. 저희 시아버지가 딱 그런 분이세요. 어디 가서 꼬장꼬장한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분이에요. 처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힘 빼면서 결혼 반대할 생각일랑은 없으니까 너네도 나중에 재산을 물려달라느니 건물을 넘겨달라느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박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는 별로 안 미운데 옆에서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표정으로 실실 웃는 시동생은 왜 그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왜 혼내시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말이 딱 들어맞더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안 물려주신다고 한 거 본인한테 물려주시겠다 못이라도 박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옆에서 괜히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살살 승질을 긁는데 이건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어디다 내다 버렸어도 진작에 내다 버렸다 싶을 정도로 열이 받았어요. 형,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너무 서운하게 새겨듣지 말어. 내가 그래도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 건물 물려받고 나서도 형, 건물 관리는 계속하게 해줄 테니까.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딨냐? 형수님, 우리 형제 오해가 이렇게나 깊어요. 의사잖아요. 저희에 비해서 벌이가 훨씬 좋아도 더 좋죠. 거기다 아버님 건물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게세도 엄청 조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내냐고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진 않지만 저도 얼추 감이라는 게 있죠. 평소에 돈 자랑을 어찌나 하고 다니던지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시아버지 병원에서 새 들어 사는 건데 주변 사람들한텐 그 건물 몇 년 후엔 고스란히 자기 건물이 될 거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한 푼 물려주기 싫어하시는 시아버지께서 과연 저희 얘기를 들으신다면 무슨 반응이실지 꽤나 궁금하긴 했지만 막상 저희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또 경쟁하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였죠. 막상 돈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지갑 여는 꼴을 본 적도 없어요. 저희 결혼식 올릴 때도요. 시아버지 계시는 앞에선 형님, 형수님 결혼하실 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 가전이든 뭐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셔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정작 저희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보니까 꼴랑 20만 원 했더라고요. 의사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니더니 남의 결혼식 축의를 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어서 일부러 나중에 누가 축의금 장부 떠들러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맨 앞장에다가 도련님 축의금을 제일 크게 대문짝만하게 적어놨거든요. 저희 결혼엔 영 관심도 없으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버님께서 그걸 보셨나 봐요.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넌 벌만큼 버는 놈이 형 결혼하는데 축의금 꼴랑 20만 원 한 거냐고. 그렇게 쫌팽이 같은 놈이 무슨 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냐고요. 물론 뒷걸음질 치다 소 잡은 격이긴 하겠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버님의 지적에 도련님은 직원시켜 축의금 봉투를 했는데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자기가 분명히 200만 원 넣으라고 했는데 0을 하나 빼먹은 것 같다나요? 안 봐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었는데 뭐 아버님 덕분에 20만 원으로 끝날 뻔한 축의에서 180만 원이나 더 받았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자코 있었죠. 한 번씩 그렇게 속 시원한 게 있어서 결혼 생활도 영 불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돈 추가로 더 내면서 시동생 속 좀 쓰렸을걸요. 저희한테 돈 한 푼 쓰는 걸 어마무시하게 아까워하는 인간형인데 말이에요.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건 역시 제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죠. 아이가 있어서 돈이 들어갈 곳이 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도 저도 지금 하는 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더 구해야겠다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건 역시 제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에 애를 어디 맡길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된 전업주부 생활이었죠. 남편은 낮에는 건물 관리인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까지 시작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고 저도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겨우 벌어 보태고 있었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이 있으니 절대 시댁에다가 손을 벌리거나 형제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는 말자 남편과 얘기했었어요. 전업주부 생활도 배짱 좋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요. 매일같이 피곤에 찌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속이 쓰리던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시동생의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도 어디 가서 의사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며느리의 의사가 벌써 둘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디 나가서 이제 어깨 펴고 다니실 수 있겠네. 이놈아, 며느리가 의사인데 왜 시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다녀? 니들 직업이랑 내 명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면 될 일이지. 참 시아버지 저럴 때 보면 공평하신 게 저희한테만 퉁명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싫은 소리 하시니까요. 시동생은 딱 봐도 시아버지한테 제대로 면 세워줄 수 있는 자식은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 나중에 뭐라도 더 좀 챙겨주셔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어떻게든 딸랑거리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저희 아버님 또 그런 소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대쪽 같음이 옆에서 보면 정말 웃기더라고요. 피곤한 얼굴로 애 안고 너무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서방님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하는데 저희를 아버님께서 쓱 쳐다보시더니 너네 요즘 일 많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서방님네 병원 올라가서 링거라도 한 대 맞고 가라고 한마디 챙겨주시는 게 고마워서 괜히 마음이 찡했는데 며칠 안 있어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을 하나 쓱 내미시는 거예요. 통장을 열어보니까 꽤나 큰 액수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무슨 돈이냐고 물었죠. 애 놔두고 일찌감치 부부가 쌍으로 요절할 일 있어?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일을 해도 몸을 적당히 축내가면서 해야지. 너네는 뭐 언제까지 20대일 줄 알아?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손주 얼굴 봐서 빌려주는 거다. 애 아픈 거 생각해서 나도 빌려주는 거니까 첫째한테도 아무 소리 말고 네가 알아서 현명하게 잘 관리했다가 갚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으니까 돈 귀한 줄도 알겠지.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받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저 알아서 쓰고 갚으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니까 애 볼 줄 모르는 노인네가 앉아있어서 뭐 하냐고 또 괜히 꼬장꼬장하게 구시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녀딸 얼굴 한번 보고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저 안 보는 틈에 주머니에 쓱 넣어주시더라고요. 항상 저희를 미워하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냥 아버님께선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누구보다 그 돈 한 푼이 귀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아버님이 보여주신 조금은 까칠했던 그 친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버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놓고 첫째 아들 챙겨주다 보면 어머님이나 서방님한테서 분명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테고 그러면 저희 남편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요. 겉으론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보다 저희 부부의 안위를 신경 쓰고 계셨구나. 저도 참 속물 같긴 하지만 그 돈 받고 그제서야 알게 됐네요. 아버님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선 남편한테도 함구했고요.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대리운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 좀 줄이자고.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마냥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한테 빌려간 돈도 어떻게든 갚아야 했고요. 그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죽어라 일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는 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또 딱 터져가지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편보다 제가 바빠지게 됐죠. 살림하랴, 애 보랴, 일하랴, 정신 없는데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선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풀리는 날도 오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동선 어땠냐고요? 마치 한 쌍의 집신 같았다. 전 그렇게 표현할래요. 서방님이 그렇게 밉상인데 동서가 뭐 선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짝이 어디 맞겠어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다고. 동서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서방님한테 시집 와서 사는 거죠. 동선 철저하게 요즘 사람들 같은 게요. 결혼을 하면서 조금 속았다는 생각을 들었나 봐요. 건물주의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시집을 왔는데 아버님께서 또 결혼 허락 받으러 오자마자 앉혀두고 난 자식이라고 내 재산 그냥 막 물려줄 생각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시니까 야, 언제는 다 네 건물이라며 하는 생각이 울컥 들었던 거죠.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친정에서 집이며 차며 죄다 반반으로 해줬던 모양인데 그게 억울했는지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좀 하자고 연락을 하면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칼같이 거절을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도 한 것 같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첫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데 음식 장만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동서 어디냐고.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겨우 시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오겠다고 앞으로도 명절이든 제사든 음식 장만 안 도와줄 거래요. 뭐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니 갑자기 일 시키면 짜증이야 날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동서의 행동들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다짜고짜 제 계절 묻길래 차례 때 장본값을 보내주려나 보다 싶었는데 떡하니 입금된 걸 보니 10만 원이에요. 형님, 시급 10,000원으로 쳐서 제가 10시간 일하신 돈으로 계산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장본 거야 나중에 영수증 다 모아서 청구하시면 제가 가족 수대로 나눠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지고 차례 음식 입에 맞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그래도 가족 행사라고 하니까 며느리 돌이나 하자 싶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됐죠? 동서, 지금 내가 동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보이는 거야? 차라리 일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정도 기분이 나쁘진 않지. 지금 내 시급이 10,000원이라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다시 계산해서 보낼게. 음식 장만하려고 장 보는 시간, 음식 장만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리하는 시간 다 계산하면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지. 그리고 시급 계산도 다시 해야겠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 동서도 동서 월급으로 시급 계산할 거 아니야. 나도 내 월급으로 시급 계산해야 맞지 않겠어? 기가 막혀서 줄줄이 계산해가지고 50만 원 붙여라 문자로 딱 보내니까 얌체같이 그것만 답장을 안 하고 모르쇠로 있다가 명절 당일에 와서 차례상에 앉아 음식 먹고 뭐 미국 살아서 음식이 입에 안 맞네 어쩌네 하더니만 집에 가져갈 음식까지 야무지게 싸더라고요. 제가 동서가 싸놓은 쇼핑백 탁 빼서 들고 계산도 안 했는데 무슨 음식을 가져가냐고 내 시급 계산 아직 안 끝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님께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서도 시아버지한테 걸렸다간 뼈도 못 추릴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냉큼 쇼핑백을 다시 안아들고 집에 가서 이 사람이랑 반반 계산해서 보내겠다고 도망치듯이 시댁을 빠져나갔고요. 자초지종을 묻는 시부모님께 이래저래 해서 제가 돈 붙이라고 했다 얘기하니까 시아버지는 제가 강단 있게 행동한 게 웃겼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으시고 시어머니께선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하는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의사식이나 하는 동서한테 음식 못하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소리냐고 꾸짖으셨죠. 의사는 손 안 달렸대? 제일 손 많이 쓰는 직업이 의사구만. 첫째가 시급이랑 똑똑하게 계산했는데 뭘 그래? 알바생 시급으로 계산해서 날로 먹으려고 한 둘째가 잘못이지. 그 뒤로 동서랑 서방님이 정산이 잘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저한테 1년에 몇 번씩 있는 명절이니
재산이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퍽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명절에 안 오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는 대충 동태에 밀가루나 찍어 바르는 것 정도는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꼬장꼬장하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은근히 티 안 나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아버지도 있어서 시댁 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참 즐겁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보, 지금 집에 있어?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여기 일 정리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볼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한이 데리고 얼른 좀 가봐.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몰래 정이 들어갈 무렵 아침 일찍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버님께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평소에 원체 건강하셨던 분이었으니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 중병이라도 걸리신 건가 싶어서 정말 화들짝 놀라 딸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왜 지난날에 병실에서 명을 달리하셨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순간 겹쳐 보이는지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시던 아버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 근처를 지나고 있던 젊은 청년이 119에 바로 신고를 해준 덕분에 대학병원으로 바로 옮길 수 있었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계셨다가 차라도 지나갔으면 정말 끔찍할 일이죠. 나이가 드셨어도 몸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우선 지금 소견상으로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 같긴 한데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우선 안정 취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것저것 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천만다행으로 아버님께서 사고가 나시고 실려오신 대학병원이 동서가 있는 병원이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보다 식구 하나라도 있는 것이 나으니까요. 남편도 서방님도 일 때문에 당장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까지 와준 그 젊은 청년한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극구 받지 않겠다는 것을 사례까지 해서 돌려보내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매번 미간에 인상을 탁 쓰시고 큰 소리를 내시던 아버님께서 미동도 안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요. 벌떡 일어나셔서 화라도 버럭 내셨으면 싶은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고 이왕 이렇게 병원에 들어오게 된 거 정말 이 검사든 저 검사든 다 받아보고 미리 좀 대비해야 할 게 있으면 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 이미 아버지를 한번 그렇게 떠나보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누워있는 아버님의 손등위에 살포시 제 손을 포개 얹고 평소에 해보지도 않은 기도를 괜시리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사히 잘 일어나실 수만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형님, 의사 왔다 갔어요? 의사가 뭐래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버님 어디 평소에 지병이라도 앓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워낙에 그런 얘기 입도 뻥끗 안 하시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면 그 시간에 거기서 갑자기 왜 쓰러지시냐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벼운 뇌진탕 같다는데 아버님 정신 돌아오시고 나면 이것저것 추가 검사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거 몇 주는 더 입원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동서 말대로 어디 중병이라도 있으신 거면 더더욱 일찌감치 찾아보고 우리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동서도 일을 하다가 소식을 들었는지 금방 가운을 휘날리면서 아버님이 계신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오자마자 어디 중병이라도 있으신데 자식들이 괜히 재산이냐 어쩌니 귀찮은 소리 꺼내실까봐 여태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 아니냐.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고 계신 거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괜히 병실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동서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님이 혹시라도 동서 말대로 중병에 걸렸으면 며칠 더 입원하고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동선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가요. 뭐 대학병원이 어디 노인정인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나이롱 환자한테 침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님 여기 이렇게 계속 눕혀놓으면, 그럼 뭐 병간호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 의사예요. 간병사 아니고요. 냄새나는 노인들 환자로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렇게 아버님 간병하고 싶으시면 간병사를 쓰시던지 형님이 직접 모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 아버님, 병실 복도에서 아버님의 병간호를 가지고 한참을 실갱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그곳엔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병실 침대에서 눈을 감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는 그야말로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만 뭐? 냄새나는 노인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야? 네가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의사라고 할 수 있어? 이 배응망덕하고 고의한. 아버님, 다 오해세요. 형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금 아버님이 일부러 안 쓰러지신 거 알고 지금 일부러 저 엿먹이려고 저한테 간병하려고 일부러 형님이 판 짜신 거 아니냐고요. 아버님, 일단 고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는 다급하게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시아버진 그런 동서와 더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듯이 팔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변호사였어요. 내가 병원에 오니까 죽을 날 받아놓은 것 같아서 그때 얘기했던 유언장 작성 당장 진행해야겠으니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1시간 내로 거기로 갈 테니까 괜히 번거롭게 일 2번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유언장에 작성해놓은 내용에서 둘째 아들 내용은 전부 다 빼버려. 알겠어? 다른 건 몰라도 아픈 시아버지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하는 며느리한텐 내 재산 한 푼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한 푼도 안 가게 할 수 있을지 제대로 궁리나 하고 있으라고. 동서는 아버님의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병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그런 동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족을 곁에 두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 정말 아버님 잘못되시는 줄 알고. 아버님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버님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신 줄 알고. 저 아버지도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아버님까지 잘못되시면 마음에 짐으로 남아서 못 견뎌요. 아무 이상도 없으시면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아버님은 유언장을 수정하러 가셔야겠다고 퇴원수석을 밟으러 내려가시고 병원 복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동서를 남겨두고 저희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나한테는 항상 첫째가 아픈 손가락이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재혼을 했는데도 그 자식은 한 번도 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거든. 자기 동생한테 늘 밀리는 기분이 들었을 텐데도 늘 괜찮아 보이는 게 마음에 쓰였는데 내가 더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그 녀석한테 독이 될까 싶어서 더 엄하게 키운다는 것이 그게 동생이란 놈이 지형을 무시하는 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건 내 탓이니까 이제서라도 바로 잡는 게 맞지 않겠니? 괜히 나 때문에 너희가 싫은 소리 듣게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보려는 내 뜻을 너희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 이후에 저희 집은 정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뀐 유언장을 공개하셨죠. 유언장 안에는 변호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시동생의 이름이 몽땅 빠져 있었어요. 서방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자식 한 명한테 다 물려주면 나중에 소송으로라도 빼어서 올 수 있는 거 모르냐 하고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서방님을 보고 있다가 냅다 뺨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인정하지도 못하고 어디 형한테 소송을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못 배워먹은 것들이 내 집구석에서 진을 치고 있어. 3개월 줄 테니까 내 건물에서 병원 빼라.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건물 월세 받아가면서 그 병원 쓸 수 있게 해준 것도 결국에 다 내 덕 아니냐. 그 정도로 배은망덕한 자식놈한테 나도 더 이상 베풀 부모로서의 은혜가 없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아버지, 이 사람이 막말한 거 가지고 어떻게 저한테까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차라리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고 그러세요. 뭐? 야, 네가 이 건물 조금만 있으면 네 거 될 거라고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땐 언제고. 우리 집에 와서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떵떵거렸었잖아. 난 뭐 기분 좋게 무릎 꿇고 사과한 줄 알아? 지금 사기당한 것 같은 게 누군데?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내면서 둘 다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집안을 한바탕 난리가 났죠. 병원을 빼내 만에 이혼을 한 해 만에 아버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섰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잘못 하나 하지도 않은 네가 왜 나서서 사과를 하냐고요. 형으로서 동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것도 제 잘못이라면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제가 동생 잘 챙겨서 뭐가 잘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랍시고 하나 있는 거 배다른 녀석이라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남들이 능력 좋은 동생 둬서 덜 떨어지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마다 속으로 분해하기만 하고 더 나아질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다 잘못했어요. 너도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사죄드리지 않고.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형제구실 하면서 살아볼게요. 남편의 얘기에 아버님도 마음이 조금 동하는 눈치였고 시동생도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동서 역시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어 앉았고요. 결국 그렇게 나란히 사죄를 벌인 덕분에 이번 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유언장은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앞으로 형제들끼리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사는지, 우애 좋게 지내는지 지켜보고 문서상으로 용서를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신다나요. 시댁이랑은 척을 지고 살 것처럼 굴던 동서 역시 저랑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버님 마음 돌릴 수 없을 거였다면서 직접 선물을 사들고 저희 집에 와서 그동안 자기가 싸가지 없이 굴어서 너무 죄송했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물론 괘씸하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뉘우친 만큼 이 모자란 식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줘볼까 하고요. 앞으로 이 모질이 같은 시동생과 동서가 또 사고를 치면 절대 용서치 않고 다시 한번 사연 제보하러 올게요. 부디 제가 이곳에 또 좋지 않은 사연을 제보하러 올 일이 다시 없길 바라면서 이젠 저희 가족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업을 하면서 몇 군데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일종의 가업이라 아버지께서 하던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죠.
아랫 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곧잘 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나갔고 전 공부한 연이 멀어서 어릴 땐 그저 사춘기를 핑계 삼아 사고나 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선 저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천일도 부족하다고 하실 정도로 전 망난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밑에서 밑바닥부터 하나씩 배워서 지금은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난 것은 아버지의 소개였어요. 지인의 딸이라고 하면서 선이라도 보라고 하셨죠. 전 이제 막 일의 재미를 느끼고 있던 터라 내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시엔 연애라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시큰둥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딱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첫눈에 전 아내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대뜸 결혼식은 어느 계절이 좋으냐고 물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란 아내는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이후로 끈질기게 아내에게 구혼을 했고 결국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겐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인 여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막내 처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제게 있어 처젠 큰 딸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처제가 형부라고 부르면서 저를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거기다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사위인 제가 처제 학교 행사니 상담이니 이런 곳까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으니 저에겐 큰 딸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마친다 싶으면 제가 학교 앞까지 부지런히 데리러 다니기도 했고요. 요상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누구한테 맞고 다니면 어쩌나, 정말이죠.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했는데요.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선 아들만 셋이라 딸 키우는 재미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처젠 정말이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그 사랑받은 만큼 타인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손도 야무지고 자기 생각도 명확하고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죠. 거기다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아요. 똑소리 난다는 말을 사람으로 만들면 딱 우리 처제랍니다. 팔이 안으로 너무 굽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처제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사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니 제 말이 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 처제에게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놈팡이 같은 동서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물론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과거의 인연이 됐지만 정말이지 그 인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우리 처제가 동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처제는 동서 따위 이제 다 잊고 속 시원하다고 하지만 전 그때 헤어지면서 더 복수를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처제와 동서의 얘기를 듣고 나신 후엔 분명 제 마음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답니다. 처제는 연애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야무진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했죠. 그것 때문에 아내도 엄청 속상해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아내도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나 또 이상한 놈 걸려든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내는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본 것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볼 정도니 말 다 했죠. 혹시 빚이 있다거나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 아니지? 직장은 있어? 제대로 된 직장 맞아? 언니, 무슨 질문이 그래? 나도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까봐? 처제가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언니가 걱정돼서 그러지. 우선 집에 좀 데려와봐. 어떤 사람인지 보게.
결혼은 그 다음에 생각하고. 처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지만 저도 아내도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보다 아내가 좀 더 심했는데요. 이전 남자친구가 아픈 부모님을 핑계로 처제의 통장을 홀라당 가져간 이후론 처제의 남자 보는 눈을 조금도 믿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아내가 좀 더 심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우린 처제가 데려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대망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동서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훤칠했고 인물이 더 좋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왔는데 핏이라고 하나요? 옷태가 남다르다 싶더라고요. 아내는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저런 인간들이 얼굴값을 한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아이들도 모델처럼 생겼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막걸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개꽃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들어와요. 동서는 약간은 굳은 얼굴이었지만 싹싹하게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날도 그저 동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만 할 뿐이지 크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는데 아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계시는지,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누구든 물어볼 법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죠. 동서는 미리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거침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일찍 돌아가셨지만 동생이 하나 있고 지금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만족스러운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처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는 괜찮은 쪽에 속하긴 한다 싶었어요. 어때? 사람 괜찮지? 지금껏 네가 만났던 놈들보단 낫다만 그래도 뭔가 좀... 언니도 참, 나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난다니까. 형부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어땠어요? 괜찮았죠? 눈을 빛내면서 물어보는 처제 앞에서 전 차마 아내와 같은 생각이라고는 말 못했어요. 그저 한 번 본 사람을 누가 알 수 있겠냐고 하면서 대답을 피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나 아내의 반응이 처제는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두르고 있냐고 천천히 좀 보자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더 만남이 있었어요. 생일과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초대하기도 했고 가족끼리 떠난 캠핑에도 함께했죠. 처제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진 모르지만 동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살갑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고요.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에야말로 우리 처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은 아니겠구나 하고 있었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찌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말이죠. 사건은 결혼 직후부터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업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확실해야 하지만 자금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쉽게 응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제 말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도 하고요.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아무리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도 갑자기 준비된 것도 없이 덜컥 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어요? 전 동서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팔 것인지 생각은 다 해봤나?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 일인지 계획은 세워놨고,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입니다. 말씀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한두 군데도 아니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보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동서,
지금 동서가 어디 혼자야? 가족이 있는데 가족 생각은 전혀 안 하나? 어떻게 하다 보면 이란 소리를 할 수 있어? 전 동서의 그 어정쩡한 반응에 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하다 보면이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시작하실 때 그냥저냥 흘러가듯 일을 시작하셨냐고 말이죠. 제가 자신하건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알아가겠다니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하여튼 제가 격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자 아내도 거들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했죠. 그렇게만 해오면 자금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 하더니만 꼭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죠. 전 그런 동서는 뒤로 하고 처제에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퇴사 사태가 벌어지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동서가 퇴사를 하고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또라는 생각으로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번엔 거창한 사업 계획서까지 가지고 와선 고향 친구와 함께 선물 상자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선물 상자를 만드느냐고 생각했지만 동서는 진지하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꼭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처제까지 설득을 당했는지 동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다고 했죠.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을 하게 두고 싶다니. 회사 일이 적성에 안 맞나 봐요. 축 처진 어깨 보고 있는 것도 마음 쓰이고 쇼핑몰 같은 엉뚱한 것도 아니고 고향 친구랑 둘이서 계획서도 그럴듯하게 세웠더라고요. 거기다 상자 디자인이며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상에 적성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어깨 좀 처진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요즘 사람들이 2, 3년 정도 일하면 일종의 병처럼 다른 일하고 싶어진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때야. 한때라고 넘기기엔 그이가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시장 조사도 하러 다니고 상자 디자인도 막 생각해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욕 넘치게 일하는 모습 처음 봐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처젠 정말 괜찮겠어? 처제 일도 힘들잖아. 그런데 선물 상자 디자인까지 해가면서. 처제는 자신이 하는 일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는 속옷을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차라리 처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믿음직스럽기라도 하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처제의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초기 자금에 보태라고 1,000만 원을 내어주기로 했어요. 초반엔 여기저기 영업도 열심히 하고 디자인도 고민해가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거래처도 꽤나 생긴 눈치였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바쁘다고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거든요. 아내와 전 가족 모임에 혼자 온 처제를 바라보며 대박까진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그 열정은 딱 6개월을 가더라고요. 하루는 처제가 한숨을 내쉬며 사업을 접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이유를 좀처럼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놀라서 닥달하자 결국 처젠 처음엔 선물 상자나 종이 가방이 잘 팔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업이 끊기더니 결국엔 적자만 이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가 의욕을 잃고는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기가 찼죠. 그럼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요. 동업자도 동서의 그런 모습에 치를 떨며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했다더군요. 전 당장 동서를 집으로 불러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변해갔다고 말했어요.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진 모르지만 고작 6개월 일했으면서 뭐 그리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란 거야? 그럼 갑자기 대박이라도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랬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나아져야죠. 점점 퇴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다 흘러가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왜 생기겠나? 성공 사례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야? 사업을 하려면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지. 제 잔소리에도 동서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정말 사업을 접을 생각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물건을 받아올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 그런 동서의 말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야? 다 필요 없으니 전부 정리하고 취직이나 해. 그저 달마다 월급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딱 그런 곳이 자네한테 맞을 테니까. 형님, 아무리 제가 실패를 좀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자네 실패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건 결과가 아니야. 지금 자네의 정신 상태지. 제 호통에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있던 처제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만 했죠. 전 처제에게 또 사업 얘기하거든 무조건 말리라고 말했습니다. 처제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절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란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접는다던 동서는 사무실을 정리하고는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물티슈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전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공장을 인수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내쉬더니 처제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전 당연히 동서 이름 두고 왜 처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느냐고 했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아니, 신용도 제대로 없는 놈이 사업은 무슨. 내가 그렇게 말리라고 했는데 처제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양인데 아유 진짜 이러다 막내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아니겠죠? 예전에 만났던 그 새끼 때문에 생긴 빚도 겨우 갚았는데 아우 진짜 지금이라도 확 이혼시킬까요? 무슨 핑계로 그놈이 이혼하자는 소리에 그렇게 하겠다고 잘도 나오겠다. 저와 아내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전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처제를 불렀어요. 처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전 그런 처제에게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이 담긴 통장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처제는 동그랗게 눈을 뜨곤 이게 다 무슨 돈이냐고 물었죠. 전 당연히 빌려주는 것이며 이자는 1%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처제의 눈엔 금세 눈물이 차올랐죠. 전 그런 처제에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사무실로 쓸만한 건물도 하나 보여줬어요. 때마침 동서가 생각하는 공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 처제에게 절대로 제가 빌려줬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동서가 알면 지금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처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전 처제의 약속처럼 흘러갈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김에 자리는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죠. 자리를 잡고 나면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고요.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배치되는 물건들은 전부 다 동서를 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건물에 새 들어가 있는 가게들에게도 필요한 물건들을 동서에게 주문할 수 있도록 거리를 터줬죠. 물론 그 부탁을 하면서 월세를 낮춰주기도 했고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거기다 학창시절 같이 나쁜 짓 하던 녀석들에게도 말해서 거래처를 늘려줬고요. 나름 암암리에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 도움이 된 것인지
동서의 회사는 금방 자리를 잡더라고요. 물론 동서는 자신이 잘 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아내는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과거 인연까지 소환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탓이겠죠. 하지만 그보단 혹시나 그 인연이 제게 나쁜 영향이라도 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답니다. 전 절대로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를 다독여 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렀습니다. 처제는 한층 밝아진 얼굴이었죠. 동서는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요. 유명한 술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점점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여름에 가족끼리 발리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무슨 발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선 매년 다 낡은 강원도 펜션을 빌려서 보내는 것도 지루하지 않냐며 발리에 가서 제대로 휴가를 즐겨보자고 했어요. 동서가 말했던 곳은 가족들 별장이었는데 동서는 그곳을 빌린다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나서서 한 소리 하려는 것을 제가 막아서며 발리로 가자고 말했죠. 동서는 자신이 다 준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행이 어땠느냐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게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살살 긁는 동서를 참아주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거든요. 동서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머릿속 필터를 상실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형님, 비행기는 타보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비즈니스석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런 비행기는 형님 평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정도일 겁니다.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족들 다 비즈니스로 준비했지. 형님이었으면 어림도 없죠.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진짜 왜 이래?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그리고 이번에 잡은 숙소가 또 예술인데요. 형님도 잘 봐두셨다가 그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좀 고쳐보세요. 젊은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야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금방 망하십니다. 제가 손 좀 봐드려요? 말은 고맙지만 내가 충분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자네는 자네 걱정만 하게. 동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곤 여행 내내 되도록 동서와는 길게 말을 섞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동선 잠시도 쉬질 않더라고요. 가족 여행인지 저한테 자랑하기 위한 여행인지 혼란이 올 정도였어요. 이름이 있는 와인을 권하며 싸구려 막걸리는 그만 마시고 이런 고급스러움을 좀 더 배워보라고 말하질 않나.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도 엄청 유명한 셰프가 요리하는 곳이라며 양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무식하게 먹어대지 말라는 말도 함께 말이죠. 아내는 몇 번이나 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모부가 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전 그래도 좋은 곳에 왔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꾹꾹 눌러 참았죠. 하지만 동선 그런 제 모습을 다르게 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기 앞에서 길을 못 편다고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오자 동서의 선을 넘는 행동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처제 생일을 맞이해서 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동서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내가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여야 한다며 단호하게 집에서 먹자고 하더군요. 동서는 입을 한 발을 빼고는 마지못해 참석했답니다. 초반의 식사 시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이모에게 선물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는 스마트워치를 준비했더라고요. 고가의 물건인데 용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구나 싶었죠.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처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과 스카프를 선물해 줬어요. 동서는 슬쩍 보더니만 고작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화기애애하던 식탁의 분위기를 단박에 바꿔버렸죠. 동서는 자기는 더한 것도 준비했다고 하면서 100만 원 수표를 떡하니 5장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그 자리에 돈을 꺼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금액도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처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형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회사가 지난달 수익의 1.2배를 달성했거든요. 요즘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주변 업계에서도 눈여겨보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장기 계약을 하자는 곳도 있고요. 정말 다행이네. 그래, 자네가 열심히 노력한 보답이겠지. 지금처럼만 하게나. 그럼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형님 훈수 없어도 지금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형님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시고, 막말로 형님이 사업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고작 게스트하우스나 운영하시면서, 그것도 조그마한. 동서의 말에 처제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무슨 막말을 하느냐고 취했냐며 타박했지만 동서는 술은 입에 댄 적도 없다면서 한쪽 입꼬리를 올린 상태로 저를 바라봤죠. 동서의 앞에는 소주병이 2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전 과거 저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 꽤나 마음에 남았구나 싶어 동서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가 많았다면 미안하다고 했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럼요. 하나라도 더 배운 제가 용서를 해야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형님이 예전에 주먹깨나 쓰셨다던데요. 고등학교는 졸업하셨는지 몰라. 주먹이나 휘두르던 사람이 집안 잘 만나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나고, 그죠? 선은 넘지 말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형님은 어디 그런 거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정신 상태가 문제니 어쩌니 그런 말 하실 때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셨어요? 에? 하셨어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네. 고작 나보다 나이 많다고 대학고도 못하고 그 주먹 맞을까봐 굽신거린 걸 생각하면 진짜. 여보, 미쳤어? 술 얼마나 마신 거야? 그만 좀 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후회?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한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잘해. 나중에 쫓겨나지 말고. 당신이 나 하는 일에 도움이 눈꼽만큼이라도 돼야 말이지, 어? 나 돕겠다는 사람이 옆에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당신이랑 왜 살겠어? 저에 대해서 막말하는 것은 그래 서운한 것이 많다 보니 술김에 터뜨리나 보다 싶었지만 처제를 향해서 몹쓴 말을 하는 모습에 전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깜짝 놀란 아이들이 제 팔을 한쪽씩 붙들고는 이모부가 취해서 하는 말에 뭐하러 반응을 하느냐며 저더러 참으라고 했죠. 처제는 동서를 부축해선 당장 일어나자고 말했고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도와주면서 저더러 술 주정하는 소리에 뭐하러 반응하느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다음날 동서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는 다소 과장된 소리도 하더군요. 전 알겠다고는 했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주정이라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처제까지 나서서 미안하다고 나오니 더 이상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 다 잊었다고 말하긴 했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됐어요. 처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와 함께 부림센터에 가보고 싶지만 동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혼자 가기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임이나 난임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처제는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어두워진 얼굴이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가고 나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어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동서가 최근 들어서 출장이 잦다고 말이죠.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비서한테 슬쩍 물어보면 거래처 영업을 직접 다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을 그만큼 쌓고 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처제가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쓰인다고 하더니 한 며칠을 우리 집에서 보내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환영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아내를 달래줬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을까 했어요. 그저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들였나 보다 했죠. 과거에 했던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전 동서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처제에게만큼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은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고 한심해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근거도 없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싶거든요. 저도 이런데 듣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처제가 독감을 핑계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나름 그 지역에선 고급으로 분류되는 술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사진 하나를 보내줬죠. 동서 아니냐며 말이죠. 흐릿한 사진이긴 했지만 전 동서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동서의 곁에 앉은 숱한 여자들과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의 모습을 훑고 있었어요. 전 친구에게 당장 좀 만나자고 하곤 어떻게 된 사진이냐고 물었죠. 그 꼬맹이 남편 맞지? 왜 너 결혼할 때 재수 씨 옆에 있던? 형수님이겠지. 하여튼 그래. 우리 막내 처제 남편이야. 이 녀석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 누군데? 너희 가게 사람이야? 아니, 같이 들어온 인간들인데, 이렇게 얽히는 꼴 보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수상쩍어서. 그 같이 있는 새끼, 이 동네에서 유명해 약쟁이로 여기저기 약을 공급하는 놈인데, 꼬리가 좀처럼 잘 밟히지 않거든. 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운다고 들었기에 충격은 더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한 명을 찍어주더니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두 인간이 키스를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이죠. 저는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처제의 얼굴이 머릿속에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죠. 전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절 친구가 붙들고는 진정하라고 하더니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장부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전 외상 장부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죠. 이게 다 뭐야? 이 숫자들은 다 뭐고?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새끼 여기저기 뒷돈 받아가면서 물건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있어. 다들 네 소개라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나서기로 했다. 웃돈을 더 주면 제대로 된 물건을 주고 안 그러면 불량품 끼워서 팔아치우고 있어. 엠마, 그럼 당장 거래를 끊어야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왜 그러고 있어? 말했잖아. 다 너한테 신세진 녀석들이라 뭐라 말도 못한다고. 근데 이 새끼가 뭘 눈치챈 건지 우리들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우리들. 전 친구가 말하는 우리들의 의미를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저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의 영업정을 말하는 것이었죠. 다들 과거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괜히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 당장 거래처를 바꾸라 말하곤 손해본 건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다들 돈이 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괜히 제가 나중에 당할까봐 그렇다고 했죠. 전 친구에게 사과하고는 그 길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의 회사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매입했을 때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입구부터 아주 잔뜩 돈을 바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보니 입구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돈지랄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동서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 임대 건물을 돌아보던 정장을 챙겨 입고 있던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어요. 사장님께선 지금 손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신데 이름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후 다시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이거든요. 동서를 보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가족이란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허둥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저를 힐끔거렸죠.
몇 분 뒤 동서가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제 팔을 끌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물었죠. 동서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짓골로 오십니까? 아, 진짜 제 체면도 있지. 아, 너무하시잖아요. 뭐? 거짓골?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다 낡고 유행도 지난 거적대기 걸치고 와서 찾더라. 이런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막말로 경비하러 왔어요. 짜증나게 좀 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왜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나서는? 전 그런 동서의 팔을 뿌리치고는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동서는 미간에 주름을 잡으면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자세하게 듣진 못했지만 욕이 중간중간 들리더군요. 전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무식하게 주먹이나 휘두르는 인간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한 대 치시려고요? 치세요. 누가 손해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큰 소리인가 자네. 내가 가진 것이 뭔 줄 알고. 와, 이젠 주먹 대신 뭐로 겁을 주려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형님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타격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을 테니까. 자꾸 이렇게 저 자극하시면 손해보는 건 제가 아닐 테니까 각오는 좀 하시고요. 동서는 눈에 비웃음을 가득 담은 상태로 직원들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나가라고 했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서 끌어내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전 기가 차더라고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 동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는 팔짱까지 끼고는 뭐든 해보라는 액션을 취했죠. 전화를 받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별일 아니고 작년에 그 건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요즘 무슨 마스크 공장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 말씀이시죠? 갑자기 그 건물을 매입하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솔직히 그런 곳이 어디 사장님이 눈여겨보실 건물입니까? 남자의 말에 동서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 꽤 재미있더라고요. 전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임대 해약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할까 하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달 안으로는 정리가 될 겁니다. 말도 안 돼. 누구 맘대로. 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법적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물론 평범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이런 일이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동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건물은 임대 형식이 아니었거든요. 처제가 말 안 했던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월세 없이 들어가기로 했다고. 대신 건물주가 원할 땐 바로 나간다는 계약 조건이 있다고 말이야. 그럼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자네 모진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는 죽이지 말자 싶어서 불어 말을 안 했지. 그런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내가 그동안 그 꼴을 보면서도 왜 말을 안 했는지 알아? 다 처제 얼굴 봐서 참아준 것뿐이라고. 그런데 감히 네 놈이 처제를 두고 바람을 피워? 전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새 직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동서는 당황하며 당장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눈앞에서 사무실이 사라지는 걸 생생히 봤는데 어느 누가 동서의 말을 듣겠습니까? 동서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어디 끝까지 해보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다 터뜨리고 끝내고 싶었지만 처제 마음 고생한 시간에 비해 그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전 이혼 변호사뿐 아니라 동서가 만나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좀 들이니 그런 정보가 삽시간에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이지 동선 쓰레기 중에서도 극 폐기물이나 다름없었어요.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잔 바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더라고요. 전 절대로 곱게 추락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모든 사실을 처제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처제도 증거 앞에선 더 이상 우기질 못했죠. 처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아내와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전 처제에게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제는 아무런 답이 없었죠. 전 힘든 일은 다 제게 맡기고 처제는 그저 이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동서와는 연락도 주고받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자기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제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였죠. 무조건 그놈을 망하게 하는 것. 전 처음에 거래를 부탁했던 지인들을 찾아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엉망인 제품을 받고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계약이 만료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죠. 특히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꽤나 큰 고객들이라 떨어져 나간다는데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디 버틸 자간이 있겠습니까? 물론 중도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위약금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동안 멀쩡한 제품을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 피해를 본 거래처를 돌면서 위약금을 내는 대신에 고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선 이 모든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당연히 할 수 없었죠. 모든 일은 다 처리하고 일주일이 지났나 동서가 절 찾아왔습니다. 저더러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다고 화를 내더니만 본인이 진짜 거짓골을 한 상태였어요. 전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동서는 다짜고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살려달라니? 남들이 보면 내가 자네한테 몹쓸 짓이라도 한 줄 알겠어. 난 그저 도와줬던 걸 정리했을 뿐인데 말이네.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면 이제 도움 없이도 스스로 꾸려가야지. 안 그래? 형님, 진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형님께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자네는 잘할 필요 전혀 없네. 앞으로 남이 될 사이인데 뭘 잘한다고 그러나? 전 동서에게 준비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말했죠. 동서는 절대 이혼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우리 처제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동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곤 그 여자도 스토커일 뿐 절대로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답했어요. 진짜 같은 남자로서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동서의 모습에 혐오감까지 밀려왔죠. 아니 적어도 자기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인간 되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금수보다 못한 놈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 것은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얌전히 사인이나 하지 그래.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말이지. 자네의 그 더러운 입에 자꾸 우리 처제 이름 오르면 내가 여기서 멈추지 못할 것 같거든. 형님, 진짜 믿어주세요. 저 열심히. 사인할 생각 없으면 꺼져. 형님, 3번의 기회는 주셔야죠. 제가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일을 잊지도 않았고 선물도 다 챙겼다고요. 저만큼 와이프한테 잘한 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전 더 이상 듣고 있다가 귀가 썩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사람을 불러서 당장 끌어내라고 말했죠. 동선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더군요. 그렇게 쫓겨난 동선 우리 집까지 찾아가선 문 앞에서 처제를 목 놓아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처제라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 같았죠. 하지만 처젠 동서의 목소리만 들어도 부르르 떨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전 아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에 동서를 신고했어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은 물론 불량품을 납품한 것까지 빼곡하게 적은 신고장을 넘겨주었습니다. 혹시나 이 정도로 그냥 벌금으로 끝날까 싶어서 친구에게 받은 정보까지 넘겼죠. 약쟁이와의 연관성까지도 슬쩍 흘렸더니 반응이 바로 오더군요. 동서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은 금방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빠졌고요. 다들 제가 공장까지 밀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고작 동서 하나 때문에 길거리로 내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 전 공장의 기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들여놓는 것으로 새로운 공장을 열 수 있도록 했죠. 직원들도 대부분 그대로 일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공장과 사무실을 고스란히 처제에게 줬습니다. 동서와의 일이 상처가 됐던 처제는 좀처럼 기운을 찾지 못했어요. 의욕이 없다고 할까요? 다니던 회사도 결국은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처제를 끌고 회사를 찾았죠. 처음 공장으로 왔을 땐 처제도 아내도 안색이 어두웠어요. 잊고 싶은 기억의 장소로 제가 데려왔으니 말이죠. 그런 두 사람의 표정은 금방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아내도 깜짝 놀라더군요. 마스크를 만들어내던 작은 공장은 다른 기계들까지 들여서 소규모 의류 공장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처제가 디자인하는 옷들이 만들어질 그런 공장 말이죠. 형부, 이게 다 뭐예요? 저 같은 사람 뭐가 예쁘다고. 형부랑 언니 힘들게만 했는데. 처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자신이 밉지 않느냐고 했어요. 바보같이 남자한테 속아서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겪게 만들었는데 자기라면 미울 것 같다고 했죠. 전 그런 처제의 어깨를 토닥이며 처제의 잘못도 아닌데 왜 처제를 미워하겠느냐며 대답했습니다. 제 눈엔 아직도 막 중학교에 입학한 모습 그대로이며 평생 그럴 것이라고 말이죠. 제 말에 아내도 처제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동서가 자취를 감춘 것인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와 불륜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낳아 키우던 여자가 자기 손으로 동서를 신고했거든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서가 사장 소리 들을 땐 그래도 떨어질 떡고물이 있으니 잘 해줬겠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망자 신세의 남자를 그 여자가 받아줄 리가 있겠어요? 덕분에 이혼 절차도 손쉽게 받았죠.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던 동서도 결국엔 다 포기하고 사인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이혼 서류 사인을 거래 삼아 형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지인들이 손해배상 고소는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준 것이 저니까 제가 피해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처제도 활기 넘치는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고 아내도 처제의 일이 재미있어 보이는지 거기에 출퇴근하고 있답니다. 그놈은 초범이라 얼마 형을 살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 처제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가만히 안 둘 작정이거든요. 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들의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